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1강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기초생활법령은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 생존에 위협을 받으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 이 필요한 급여가 결국은 선별복지, 선별주의의 개념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지 최대 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저자를 대자로 이렇게 고치면은 또 잘못된 지문으로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활을 돕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특히 이 용어도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 용어도 글자를 잘 바꿉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수급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 이 권리가 있다는 말은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얘기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급여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직접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수급권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 급여 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급권자는 주로 부양의무자들 중에서 부양의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녀나 부모 이런 사람들이 또 수급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대다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급품은 금품이죠. 급품, 받는 품, 물건이다 이런 거예요. 현물.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이나 물품. 지급도 있고 대여라는 것은 빌려준다는 거예요. 빌려줬다가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금전이나 물품까지 합쳐서 품이라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수급품. 이거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위탁하는 단체 이런 것들이 보장기관이 된다. 국가를 대행해서 일선에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급여를 실시하는 그런 기관들이다. 국가, 시도, 그 다음 시군구청 이런 데가 보장기관들이 해당이 된다. 부양의무자 요 개념도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래서 1촌의 직계용 요거 1촌을 3촌, 2촌 또는 4촌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1촌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는 무촌이죠. 나와 배우자는 무촌. 촌수가 없다. 그게 무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1촌이 되겠죠. 내 부모도 1촌이 되는 거예요. 형제는요?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는 부모로부터 가지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1촌, 2촌이 되는 거예요. 2촌. 형제는 2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나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가 0촌이니까 배우자와 부모는 1촌, 또 자녀도 1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안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하면 배우자가 나를 부양하고 또는 내 자녀가 나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여기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어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 예외, 원칙과 예외 그거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내면 부양의무자 요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이렇게 사망한 1촌의 또는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하겠죠. 요 제외를. 그렇게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그 다음 최저보장 수준. 국민의 소득이나 지출 수준을 고려를 하고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이나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여의 종류를 공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최저죠.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한선으로 물가 상승으로 자꾸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최저 생계가 보장이 돼야지 최저 생계조차 보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 보장 수준을 개념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최대 비용이 아니라 최소 비용이 되겠다. 건강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최소 비용, 그 금액을 우리는 최저 생계비라고 한다. 여기 체크하신 키워드들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개별 가구, 이것도 이제 중요한 한 개념입니다.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가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서 구성된 가구를 얘기한다.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또는 개인도 주로 되지만 일단은 그 개인이 혼자 살면 1인 가구가 되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가구의 개념으로 가는 이유는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동거하는 부양 의무자가 같이 있으면은 그걸 개별 가구로 봐야 부양 의무자가 어디까지 이게 케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독거노인 1인 가구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개인 단위가 되겠죠. 개인이 곧 개별 가구가 되는 거니까. 개별 가구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다.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거인은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산다 그냥. 그 사람은 제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세대별로 등재가 돼 있는 사람, 뭐 배우자,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등재가 돼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동거인도 포함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해당되는 사람,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 이거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 이거는 실제로 혼인한 의사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결혼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우자로 보는 거죠. 배우자.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 그리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1인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로 한정이 되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가 해당이 돼야 개별 가구로 본다는 뜻이에요. 개별 가구로. 일반적인 동거인은 제외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된다고. 요거 동거인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혼선을 끼치면 안 돼요. 동거인은 그냥 같이 사는 거고 혼인관계에 있는 거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 사실혼은 혼인한 의사를 명백하게 가지고 둘이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정도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 실질적인 배우자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별 가구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역 군인들 이렇게 의무복무를 한다. 의무복무, 의무이행. 이렇게 의무이행을 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자식이 딱 한 명 있다. 독거노인인데 자신이 한 명 있다. 그럼 이 자식이 본인을 원래는 부양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그렇게 되면 생계를 보장받고 이 군대를 가버리면 이 사람이 군대를 가면 자기는 생계가 어떻게 돼요? 그 현역 군인들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그게 보장받고 있네요. 이 사람은 지금 어쨌거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상 90일간 초간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거 실질적으로 부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군대를 가버리면 보장을 못 받겠죠. 보장을 못 받겠죠. 90일에 초과해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외국에. 그럼 현실적으로 그 보장을 못 받겠죠. 그 다음 교도소나 구치소,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부양 의무자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급자인데
수급건자인데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별 가구로 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외국에서 이렇게 90일 이상 체류하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개별 가구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가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살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교도소 가면 밥 다 준다 안 준다. 구치소, 치료감호소 밥 다 주거든요. 이렇게 수용된 사람들은 개별 가구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알아서 밥 다 챙겨주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개별 가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외시켜야 된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보장시설에서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가구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실종 선고를 절차 중인 진행 사람. 이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누군가 기초생활 급여만 자꾸 몰래 타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저보장만 하는 건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에서 신고된 1개월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실이 어떤 행정관공서로부터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가출했거나 아니면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사람, 생존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별 가구에서 제외를 시켜야 세금이 누수되는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이 되었다. 이러면은 개별 가구에서는 제외가 된다. 개별 가구에서는 이걸 제외를 시키고 기초생활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규정들. 요거 개별 가구에서 제외되는 사유. 다음 중 개별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1, 2, 3, 4, 5 해가지고 하나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여기 전부 안 되는 것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 소득 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이나 실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재산을 소득 환산액으로 합산한다. 그래서 소득도 평가하지만 플러스 뭐도 평가한다? 재산.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냐, 집이 있으면 소유가 얼마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이면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집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계층이 바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상당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급권자들은 수급권자를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나머지 이제 계층의 사람들,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에서 50% 이하인 사람, 요거 체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빈칸 딱 두고 여기 몇 퍼센트? 1번 30%, 2번 25%, 3번 50%, 4번 70% 이러면은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계층이다. 저거 체크해 두십시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요것도 개념상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여러분들 중위값은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한 후 중앙에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다. 그래서 이 값이 수치잖아요. 그게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치라고도 합니다. 중앙치. 같은 말이에요. 중위값, 중앙치, 중위수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중위수는 요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1, 2, 3, 4, 5, 6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양쪽이 중간이 지금 3하고 4잖아요. 그죠? 지금 중간에 있는 수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둘이 합산을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3.5가 중위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중위수는 앞쪽을 날려버려도 또는 뒤쪽을 날려버려도 결국은 똑같다, 안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앙값은. 그래서 평균보다는 안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평균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갑자기 보장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보장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 사람들 갑자기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위값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저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급여의 기본 원칙.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 원칙들. 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 재산, 그 능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자활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급여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 유지,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는 걸 전제로.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에서 급여에 우선해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이 급여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쨌거나 다른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적용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따로 도와주고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많으면 그렇게 도와주다가 그래도 그 보장이 미흡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또 보충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들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급여의 기준 등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체제생활 유지, 체제생활 유지. 급여의 기준은 연령, 가구의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야 된다. 급여의 기준들은 연령이나 가구, 거주 지역. 요것도 지금 한, 둘, 셋, 네 개잖아요. 지금 일단 명시된 게. 그래서 다음 중 급여의 기준을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생활 여건 이렇게 해서 나머지 5번 엉뚱한 거 슬쩍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관은 이제 국가나 시도, 시군구청장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원칙이죠. 원칙.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 이 예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그거 안 되죠. 개별 가구 단위로 부양 의무자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그렇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단위가 아니다. 개별 단위다. 개별 가구 단위다. 그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장기관은 지자체 조례로 지방의회에서 그 만든 일종의 자치법규가 조례죠. 그 조례에서 그 초과의 급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급여 수준은 지자체마다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떤 지자체는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 많은 지자체는. 보장기관은 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장에 이 경우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급여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딴 법에서 따로 정해놨다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줘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하한선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우리 국민 기초생활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국민이 낸 돈이 외국인에게 돈이 들어간다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를 기준으로 하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안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거나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의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그 본인, 그 사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이 직계 존속이나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경제 공동체인 경우 이런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 수급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 아주 특례가 지금 많죠. 여기 본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해서 혼인한 사람 그 본인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는데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는데 미성년자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정말 이러면은 이런 사유들 이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중 외국인이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 해가지고 하나 출제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그 맥을 잘 짚으셔야 돼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요거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금방 앞에서 얘기한 본인,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또는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사람 여기 양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양자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으로 인정해 줘야죠. 그런 경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해서 본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혼을 했는데 미성년자를 본인이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죠. 역시 한국에서 이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의 미성년자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그래서 보호해줘야 된다. 그거 금방 요 내용 외국인에 대한 특례 요 대상자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요 대상자들 여기 있지만 여기 요 대상자들 여기 대상자들 반드시 선다형으로 출제하기 아주 쉬우니까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최저보장 수준의 그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최저기준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흐름만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년 8월 1일까지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걸 최소한 공표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이 실제 국민기초생활법령에 상당한 컨트롤 타워 실제 집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지만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한다? 중앙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걸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우리 통계법상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걸 다 합산하게 돼 있다. 근로세당은 일한 거고요.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재산소득은 이자나 은행에서 돈 받은 거 이자, 이전소득은 정여나 누가 줬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요거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요 중앙값 요것도 체크하고 경상소득 요거 체크하고 중앙값 체크하고 평균 증가율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가구 규모별로 산정을 한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자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기준 중위소득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차닥에 추리죠. 이거 꼭 나옵니다. 이거 저 빈칸을 막 둔다는 뜻이에요. 저기에 자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다음은 그 소득 인정액의 산정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지출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감한다, 뺀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별 가구 소득이 뭐 얼마인데 장애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그 중증 장애인이 한 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노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럼 빼줘야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누워가지고 일을 아예 못한다. 또는 실제 양육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 가감 요소를 빼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요거는 간단히 설명했지만 뒤에 또 요 개념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기초생활에 유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시하는 재산액, 그게 기초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본 재산액을 하고 부채를 공제했다. 그러니까 기본 재산에서 그 재산 가액에서 기본 그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 환산율을 곱하면 환산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소득 환산 계산의 범위는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기 금융 재산, 자동차도 그래 들어갑니다. 이게 차 있냐 없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제 소득과 관련돼서 그 소득 평가에 실제 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여기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요건 뺀다는 거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는 뺍니다. 그래서 다음의 금료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내용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그 비과세되는 급여 과세는 안 매기지만 돈을 받았다. 급여. 그 다음 비과세 급여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는 어떤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킨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는 보수 산정에도 똑같잖아요. 우리 고용보험법에 보수 산정에도. 그리고 소득 인정액의 산정, 사업소득은 주로 이제 이게 자영업 비슷한 거죠. 농업소득 이제 이렇게 경종업 이런 것들 그냥 보세요. 양잠 이거 누에 꽂히죠. 그죠? 이런 것들 부화업 이런 것들 임업 이제 그 산에서 키우는 거 물고기 이제 잡고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이나 그 밖의 사업들 이렇게 본인이 자영업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 그런 소득을 얘기합니다. 재산소득은 세 개죠.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권리를 통해서 발생되는 거, 월세 뭐 이런 것들, 이자소득, 예금이나 주식, 채권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은 매월 연금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적절 아니고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발생한 소득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전소득은 이제 친족 또는 후원자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는 금품. 이게 부모님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나에게 준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있다. 이런 경우.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또 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전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그 밖의 금품 이런 것들도 이제 소득에 이전 소득에 해당이 된다. 다음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중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2, 3, 4.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들. 그리고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보육료나 학자금 이런 유사한 금품들은 실제로는 본인이 이거는 소득으로서 어떻게 지가 생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 자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는 소득이 아니다 라고 정한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법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만 좀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 이런 것도 체크해 주셔서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숙지해 두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보장기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를 해서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다. 어떤 경우를 더하느냐. 수급자나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이게 없거나 불명확하다. 그리고 최저임금 획득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시군구청이나 국가 지자체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면 조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소득에다가 더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다. 실제 소득에다가 어쨌든지 안 주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은 하한선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한선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거다. 실제 소득에서 뺀 거다. 장애인의 경우 부가급여에 그리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그리고 고엽제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요런 것들은 실제 소득에서 다 빼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내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엽제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 받고 이런 쪽으로 돈을 또 써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되면 병원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실제 소득에서 빼야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암기할 내용들이 많죠. 그죠? 여기 규정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이나 보훈 대상자들이 받는 생활조정수당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요 1인 가구당 20% 이하의 금액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야 된다. 실제 소득에서. 왜? 이거는 생계유지를 위한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계유지. 이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최저생계. 밥 먹는 거, 의식주, 주거비용으로 최소한. 이 의식주와 관련돼서 최저생계 비용을 얘기하죠. 그 이외의 어떤 그 비용들은 전부 다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인이 다음의 시설에서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해서 받는 소득의 100분의 50%의 금액, 장애인 복지에서 지역생활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재활훈련시설, 주간재활시설만 해당이 된다. 거기에서 받는 소득의 100분의 50. 장애인이 겨우 돈 벌러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 돈 받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급여를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일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 해당하는 금액들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해서 30% 자활기업에서 실시하는 거 그리고 근로대상 자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학생이나 장애인 노인 18세 24세까지 사람이 한 30% 해당되는 금액들은 이런 것들은 그 소득 인정액에 이제 그 산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부터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비율을 곱한 금액 그 밖에 뭐 지출되는 금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소득 산정액으로 이제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급여의 종류와 그 자활의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